자, 오늘 왜 칸트인가 우리 마지막 시즌인데 3시즌인가 4시즌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시즌인데 우리 원래는 제4부 칸트의 생태혁명, 기계론에서 유기체론으로 판단력 비판의 후반부 이렇게 돼 있는데 진도를 서너 페이지 못 나가서 새로운 분은 당연히 한 분도 안 계시고 여러분의 양해를 얻어서 227페이지부터 도록 하고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떡해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다들 이 칸트 같은 건 이거 아무도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들으셔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이 책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되게 중요한 책이지만 이게 한국이니까 이런 강의를 누가 하고 그걸 또 하는 거지. 이걸 누가 할까?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227페이지 Q&A 묻고 답하기. 칸트 철학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여기는 정리하는 거니까 빨리 읽도록 하죠. 다시 강조하자면 칸트는 철학의 근대적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한 철학자다. 하여튼 칸트 하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대와 계몽.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경우는 그냥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근대가 모던이라 독일어로 모데르너라고 한다면 칸트는 그 단어를 쓴 적이 없다는 거죠. 한국책 번역본에 근대라고 나오는 거 독일어 원문 찾아보면 노이자이트, 새로운 시대. 그게 헤겔이 근대란 단어를 마치 칸트가 비판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만든 것처럼 헤겔이 근대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 시대 사람인 칸트의 책에는 그게 그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죠. 비슷한 뉘앙스는 있어요. 칸트는 철학의 근대적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한 철학자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이죠. 오늘날 철학은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에 답하는가. 이런 물음 앞에서 일차적으로 권할 수밖에 없는 철학자가 칸트다. 칸트는 근대화된 사회에서 제기되는 철학적 물음들을 정확하게 정식화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식화된 물음들의 일종의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 근대화된 사회라는 건 이 경우는 딱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과학혁명 이후의 지식의 본성, 혹은 과학적 지식의 본성, 혹은 시민사회, 부르주아 사회의 성립, 이렇게 되는 거죠. 28쪽. 칸트의 모범답안 가운데 현대의 일상인들에게, 현대 나왔죠. 근대가 아닌 거죠, 지금. 현대의 일상인들에게 호소력이 큰 것은 아마 두 번째 비판서, 실천 이성 비판에 담긴 윤리학일 것이다. 현대 과학과 기술은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허무주의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게 해겔이 이렇게 양가적으로 설정해서 현대 나오면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야기 절대 안 나와요. 현대 나오면 100% 해겔의 정식화가 따라 나와요. 해겔의 정식화는 뭐냐? 인간 소외. 그거 안 나오는 것, 저는 이제 이거 공부하고 학위 논문도 이걸로 썼으니까 수십 년 동안 책을 봤는데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현대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과 인간 소외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쌍둥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설정한 틀이라고 하죠.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라는 말은 근대 혹은 현대 하여튼 독일어 모대한이란 단어는 완벽하게 고유명사 해결의 테크니컬 텀 문문용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사물이 가공할 기술적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마당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의미한 물질과 맹목적인 자연 법칙이라는 믿음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과학혁명 그리고 기계론. 그러나 칸트는 자연 법칙에 따르는 인과성만
인과성만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르는 인과성의 가능성을 물었다. 그 도덕법칙이 계시하는 자유의 왕국을 향하여 인류 전체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소명 앞에서 전율한다. 칸트는 과학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도덕적 보편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해명했는데 이 모든 해명은 우리 마음을 과거와 다르게 정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거울 모델에서 장치 모델, 정보 처리 모델로 바뀌었죠. 칸트 이전까지 마음은 주로 거울 모델에 의존하여 이해되어 왔다. 여기서 마음이 하는 일은 사물을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아야 되니까 수신, 실천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 반면 칸트는 마음을 장치 모델에 의존하여 분석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기능이 서로 다른 인식 능력들의 결합체, 표상을 생산하는 기계. 그래서 칸트는 오늘날 인공지능 연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마음의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한 철학자다. 마음을 일종의 정보 처리 장치로 접근하는 이런 관점은 이론적 판단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칸트의 첫 번째 비판서에서 처음 제시되었다가 심리적 판단과 목적론적 판단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세 번째 비판서에서 더욱 심오한 깊이를 획득하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죠. 그래서 칸트를 근대의 완성이자 극복이라는 식으로 불러요. 물론 완성이란 말도 웃기고 극복이란 말도 웃긴데 하여튼 그렇게 클리셰로 그렇게 불러요.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에 칸트가 점점 더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인공지능 시대에 망각되기 쉬운 도덕적 가치와 심리적 가치에 대한 물음을 과학기술적 가치에 대한 물음 못지않게 중시했다는 데 있으며 그런 물음에 접근하는 모범적 사례를 남겼다는 데 있다. 이건 뭐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게 도직적인 말인데 사실은 이렇게 구성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탁월한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인공지능이나 AI, 챗 GPT가 완벽하게 그냥 기계론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수학적으로만 돌아가는데 그거하고 도덕적 인식론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 정치 철학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기는 사실은 쉽지 않고 칸트가 바로 그런 일을 뭐 정답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런 일을 자기 방식으로 18세기 말에 수행한 거죠. 자, 4부 칸트의 생태혁명, 기계론에서 유기체론, 판단적 비판 후반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그림이 한 장밖에 없잖아요. 칸트 그림. 아, 모르겠다. 이거 안 찾아봤는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칸트 그림 한 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약간 좋게 얘기하면 범생, 나쁘게 얘기하면 좀 단어를 쓰면 안 되겠네. 이렇게 좀 매력 없는 인물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 한 장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약간 이런 단어까지 써도 되나? 좀생이 같은 공부벌레 같은 뉘앙스만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적 거인이고 호연직이라는 게 있다면 이 사람이 좋은 예일 거예요. 노자가 얘기한 겉으로는 남루한 옷을 입고 속에는 복석을 품고 있다. 그 지적 스케일이라든지 실제 미친 영향력, 그 학문의 동시대의 그 압도적인 그래서 뭐라 그러나 탑티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훌륭한 유명한 학자들 중에 하나였지. 더 유명한 학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뭐 흔적도 없다는 말은 좀 웃기고 칸트는 데카르트부터 니체 이전까지 가장 중요한 사람 하면 사실은 데카르트, 칸트, 헤겔 셋 중에 하나 뽑아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철학자들한테 투표하면 칸트가 뽑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 앞부분의 감성혁명도 그렇지만 생태적 이 부분도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생태적인,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1750년에 시작해서 1840년경까지는 최소한 계속된다. 근데 칸트가 1724년에 태어나서 1804년에 죽었기 때문에 말년에 한 30년 정도는 진짜 확실하게 본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때 무슨 공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순전히 논리적, 사변적으로 논의를 전개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이 요소들의 위치를 변경시키면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다.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음의 자유로운 유희 같은 거. 지금 보면 이게 현대 추상 회화나 현대 음악의 이념처럼 보이는데, 그때는 추상 회화도 없고 현대 음악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사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모델이 사례가 없었죠. 근데 한 110년? 20년 후에 그게 실현된 겁니다. 이게 무슨 칸트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갖고 했는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120년, 100년, 120년, 300년 후의 사회에 대해서 무엇인가 예측을 하고, 아니, 그냥 내가 오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실제 모델이 없는데,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120년, 200년 후에 그게 이루어지는 걸 맞출 수가 있을까? 거의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진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형식의 자유로운 유희, 의미가 없는, 그게 형식주의 미학처럼 볼 수도 있고, 추상미술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음악이나 현대 추상회화처럼. 근데 지금 생태학 이것도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오늘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명의 후쿠식으로 얘기하면 에피스템에 진짜 도달해서 자기가 자유롭게 사유한 게 문명의 방향을 일정 부분 틀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완전 우연이고 완전 상관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칸트가 너무나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인식. 자, 근대과학에 의해 실종된 자연의 생태적 의미는 칸트를 통해 판단의 비판 후반부에서 다시 회복된다. 무의미의 침묵에 빠졌던 자연은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자. 나아가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원천으로 대상. 자연은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 자연을 생명으로 인식한 고대의 자연. 자, 고대는 대부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명으로 보통 보죠. 자, 이제까지 우리는 칸트의 이론 철학, 실천 철학, 예술 철학에서 가져온 중요한 변화를 차례대로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이 변화의 핵심은 진위, 선악, 미초의 판단 기준을 외부 대상에서 찾지 않고, 그러면 거울이 되니까 주체 내부에서, 그러니까 구조, 마음의 구조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가령 아름다움은 대상에 속한 실제적 확성이 아니라 판단 주체가 경험하는 어떤 쾌감, 무관심의 관심, 무관심한 만족감의 상관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 중심적.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 후반부에서 또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가져왔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계론적 자연관에서 유기체적 자연관으로 라는 말로 정식할 수 있다. 7세기 이후 근대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모든 자연현상이 기계적 인과적 법칙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이게 기계론이죠. 그 1637년에 방법소설, 1641년에 성찰. 그래서 데카르트가 한 말은 뭐 복잡한데, 인간의 육체 부분은 기계고 동물은 그냥 기계인데, 인간은 하느님이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완전 기계는 아니고,
그 두 가지가 결합된 특별한 존재다. 근데 세계는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인간 신체 포함. 이렇게 얘기했는데 1748년인가? 라메트리가 롬머신, 앤머신, 기계 인간이란 책을 써서 인간이 그냥 기계고 세계 자체가 그냥 기계다. 모든 게 다 기계다. 모든 게 지금으로 치면 물리학, 생화학 법칙으로 환원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게 기계론의 완벽한 선언일 거예요. 데카르트가 얘기한 후 정확하게 111년 후인데 1637년, 1748년. 그 둘 다 프랑스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기계론자들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 중에 하나가 되는데 유물론자, 진론자. 이게 별로 안 알려졌는데 이게 일본이 프랑스, 영국, 독일의 유학을 많이 가지만 네덜란드에 먼저 갔다. 그 제가 생각할 때 주축국이 돼서 그런지 결국은 독일 철학을 더 압도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영토가 넓어진 조선에 이식되고 일본 선생들이 떠난 다음에 한국에 지금 뭐 조금 달라졌지만 사실 뭐 지금도 똑같은데 한국의 철학과에 영미 철학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 철학, 중국 철학, 인도 철학 빼고 서양으로만 치면 영미 철학 있고 그러니까 분석 철학 있고 독일 철학은 100% 반드시 있어요. 이거 없는 대학 한 개도 없어요. 이 두 전공. 근데 프랑스 철학은 없는 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제도사적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각 학생이 제2 외국어를 고르는데 일제시대나 해방 후에 그때만 해도 학교의 제2 외국어가 그 학교에 들어가면 도금은 도고 불어는 불어를 그냥 배우게 돼 있어요. 선택이 없었단 말이죠.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것도 없었고 거의 도고 불어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그냥 막 일본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남자는 독일어, 여고는 그러니까 남고는 독일어, 여고는 불어. 선택 여지없이 이런 식으로 뭔가 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철학과를 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도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 철학을 좀 덜 강조했는데 철학과 여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적으니 프랑스 철학 일단 불어를 해야 프랑스 철학을 하지. 그저 어쩌다가 불문과 나와서 철학과 간다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전부 다 나는 뭐 프랑스 철학을 해야 되겠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뭐 독일어나 불어나 배우는 게 쉽지는 않죠.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프랑스 철학을 제가 하고 싶다고도 했고 프랑스 철학 하세요. 그래서 석박사는 한국에서 다 프랑스 철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성별로 젠더화돼 있다. 그게 어떤 클리셰나 뭔가 감성의 분할이 있는 건데 그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여자애한테는 핑크빛 옷 입히고 남자애한테는 하늘색 옷 입히고 1900년대 초에 어떤 어린이 옷가게가 만든 색깔 구분이고 저는 그 구분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서양에서. 그러니까 아주 자의적인 거예요. 후고의 고고학 개보학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당연하게 보이는 게 어떻게 당연한 걸로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됐는가, 기원이 망각됐는가를 보여주면 그거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17세기 이후 근대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모든 자연현상이 기계적 인과 법칙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기계론. 기계론은 모든 게 기계적이고 모든 게 메카니컬하고
우주 자체가 기계고 인간도 기계고 하느님 없음. 이렇게 되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칸트는 그런 기계론적 자연관과 유기체적 자연관을 마주 세운다. 유기체는 살아있는 사물의 다른 말. 이게 사실 너무 전형적인 서양 철학의 근대 이후의 패턴이에요. 과학이 과학 이외의 부분, 한마디로 인문학, 인간학을 접수해서 지배해서 인간적인 특성, 생물적 특성 따로 없음. 그냥 다 물리 생화학 법칙에 종속되는 거임. 끝. 하면 철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은 꼭 그런 기계만은 아니야. 하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칸트가 정확하게 그 일을 하죠. 하나님을 빛은 전반부가 아름다운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후반부는 살아있는 것을 중심 주제로 한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판단이 공통감, 이거 외워야죠. 공통감의 이념으로 집약되는 주관적 한목적성을 원리로 한다면 살아있는 것에 대한 판단은 자연 목적체다. 그러니까 공통감의 자연 목적체가 대응되고 주관적 한 목적성이 아니라 객관적 한 목적성. 그래서 아름다운 것, 공통감, 주관적 한 목적성. 살아있는 것, 자연 목적체, 객관적 한 목적성. 무조건 외워야죠. 이런 유기체적 자연과는 칸트의 처음 창출인 건 아닙니다. 동서양의 고대인들은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간주했죠. 칸트는 이런 고대 자연관을 당대의 문맥에 맞춰 부활시키고 있을 뿐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적 사물은 인위적인 사물과의 대립관계 안에서 이해된다. 이분은 설명을 참 잘했어, 김상수. 둘의 차이는 그것들이 각각 보여주는 운명의 성격에 있다. 즉, 자연전 사물은 자발적인 운동의 원리가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다. 반면 인위적인 사물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손 이렇게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책은 제가 이렇게 뽑아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움직여. 근데 저는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 힘이. 즉 자연적 사물은 자발적인 스스로의 운동 원리가 내부에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것이고 반면 인위적인 사물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움직인다. 가령 식물이나 동물이나 전체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의 천체는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지만 의자나 색상 같은 인공물은 외적으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칸길렘이 오거니즘하고 오거나이제이션하고 구분했죠. 오거니즘은 자기 회복력이 있는데 오거나이제이션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쉬면 피곤이 풀리는데 사회가 부패했을 때 쉬면 더 부패하죠. 자기 회복력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 회복력을 외부에서 도입해 줘야 외적 강제가 있어야 부패가 사라지겠죠. 이걸 외워야죠. 자연물의 기본 속성은 다발성. 인공물의 기본 속성은 타성. 다발성이 아니라 타력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넥시아, 라틴어. 무기력함. 근데 이렇게 설명할 때 이 타성이란 단어의 뜻이 가장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력성이 아니라 타력성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한 거죠. 이게 사르트르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고대인들은 자연이 수많은 종 또는 유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 종과 유들은 상하의 위계 질서를 이룬다고 생각했다.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수직적 질서에는 위에 있는 것일수록 고귀한 신분을 아래에 있는 것일수록 미천한 신분을 지닌다.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위계 질서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고대인들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그런 수직적 질서가 엄연하게 존재한다고 봤다. 고대인들에게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었다. 그래서 뭐 스파르타쿠스의 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망이 망소이 같은 사람들은 보면 천자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란 말을 했다는데 진짜 놀라워.
그 시대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왕이 왕이 되고 노비가 노비가 되고 평민이 평민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E는 MC의 제국같이 가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비코 같은 말을 한 거죠. 사회관계는 섭리 아니고 자연과학 아닌 왕후장상의 씨가 어떻게 따로 있겠냐. 내가 다 점령하고 왕 되면 되지. 이런 말을 한 건데 세상에 진짜 혁명 인식의 혁명적 전환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모르겠어. 그게 패배한 노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그 말 하나가 남아있고 배경 같은 게 몇 개 있는데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시대에 그게 할 수가 없는 말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만인이 평등하다는 거는 민주주의의 원리인데 만인이 평등하다는 게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 앞에 평등이 법 앞에 평등이 되는 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공리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한 표 이하로도 이상으로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종대왕과 노비 한 표씩.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이거든요. 그 시대, 예를 들어 세종의 시대에. 그러면 만인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신 앞에 평등이 법 앞에 평등이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서양에서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인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누구나 믿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믿고 있죠. 이게 왜 바뀌었을까? 언제? 왜? 이런 단초를 제공한 명제, 형식적 명제를 제공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온 것 같으세요? 왜 바뀌었을까? 자, 갑자기 질문을 드렸어. 자, 우리 공부하시는 전민규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왜 바뀌었을까? 음, 바로 떠오르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상한 분위기가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 정화쌤, 민정쌤은 있으신가요? 바로 떠오르는 무슨 생각이? 이건 사실 정답은 없고 해석들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나타난 첫 번째 책은 근데 첫 번째 책들 중에 하나는 분명히 데카르트의 방법 사설이 거기서 보면 이성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인이나 아랍인도 유럽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DNA가 똑같기 때문에 양적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 DNA가 똑같다면 거기서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종대왕과 노비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1cm하고 저기 1cm하고 질적 차이가 전혀 없잖아요. 여기 1kg하고 저기 1kg하고 질적 차이가 전혀 없죠. 양적으로 통일한 거니까. 물리학이 수량화의 철학이 있어요. 물리학에서 질 같은 거 따지지 않잖아. 질은 양질 전화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사후적.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방법 소설을 썼을 때 민주주의는 세팅된 거다. 왜냐하면 방법 소설에 분명히 중국인과 이슬람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하고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왜? 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양화시키니까.
그러면 유럽 사회 내에서도 인간들 사이에 질적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양적으로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나들 내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에 질적 차이가 중국인과 유럽 사람 사이에 없잖아. 왕과 노비 사이에 없거든. 그럼 평등하게 되는 거죠. 이 평등한 나들 사이에 결합체의 원리를 설정하려고 한 게 칸트인 거죠. 칸트는 시민사회의 공동성, 도덕성에 대해서 말하죠. 데카르트는 도덕성 윤리학책을 안 썼어요. 없거든요. 그 방법소설에 나온 네 가지 잠정적 규칙 빼고. 그래서 그게 희한하게도 1942년에 쓴 이방인이 데카르트인 것 같고 친구가 한 명도 없고 1947년에 쓴 페스트가 리에가 칸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있고 연대가 있고 도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 만에 데카르트에서 칸트를 따라잡은 거죠. 이건 분명히 의식적으로 뭐 데카르트나 칸트를 꼭 생각했다기보다 까미가 철학가도 맞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단독자 실존으로 혼자 섰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까? 물론 프랑스 사람들만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자, 235페이지 밑에 셋째 줄. 상하 위계와 차별이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나머지 불평등은 나쁘게만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다고 믿게 하는데 성공한 거죠. 수천 년 동안. 사실은 상하 위계와 차별이 없다는 생각이 발명이 됐던 거죠. 거꾸로 얘기해야지. 원래 인간이 평등한데 속아 산 게 아니라 원래 세계가 불평등한데 불평등해서야 되겠냐라는 생각이 만들어진 거죠. 진짜 놀라운 생각이에요. 원래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 마음대로 죽이고 잡아먹고 원래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야 되겠냐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살인하면 완전 사람같이 보지도 않잖아요. 완전 역전돼서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안 죽이는 게 예외 상태고 죽이는 게 정상 상태라고. 맞죠,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정상이나 예외 상태라는 게 가설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니체가 사람 죽여도 된다, 죽이세요 이런 얘기 한 건 아니니까. 상하 위계와 차별이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나머지 불평등은 나쁘게만 생각되지 않았다. 개체가 속한 종, 개인이 속한 신분은 오히려 그것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울타리와 같다. 그러니까 존재 의미를 부여해주는 의미의 택인 거죠. 그 울타리가 또한 개체에 대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나 의미를 확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였다. 그걸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게 아리스토텔레스죠. 고대 자연과는 이론적으로 대변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을 사원인설로 설명했죠. 형상인, 목적인, 진료인, 작용인. 그래서 불국사를 짓는다. 그럼 진료인은 재료니까 나무, 흙, 그때 목돌 같은 거 없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같은 거, 뭐 지푸라기, 뭐 같은 거. 그게 진료인이고 작용인은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도 기계가 있긴 있었겠지. 들어올리고 확인해야 돼. 기본적으로 작용인은 기와가 뭐 저절로 올라가서 위에 탁 덮어 씌워지는 않으니까 사람의 노동력 혹은 뭐 말이 끌거나 소가 뭘 하거나 뭐 기중기로 들어 올리거나 뭐 이런 건 있었겠죠. 이게 작용인. 그 다음에 형상인은 그 불국사의 설계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쳐야지. 근데 이 모든 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원인, 목적인으로 귀결되는 거죠. 불국사 왜 짓냐? 부처님을 찬양해서 왕실의 종교, 국교인 불교로 이데올로기적 통합을 이루려고. 그래서 목적이는 통치 행위, 뭐 종교지만.
부처님을 공양한다. 그러니까 불국사는 피렌체 두오모 성당이나 바티칸하고 똑같이 봐야 되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다른 게 당연히 아니죠. 자, 다 설명했는데 읽어보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가령 집을 짓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건 설계도죠. 이 설계도는 집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형상의 formal cause라고 부른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형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목적입니다. final cause, 최종인, 목적이. 집을 설계할 때는 그 집의 용도나 설립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 종교적 예배당인지 사람 기죽이는 용도인지를 먼저 알아야 비로소 설계가 시작될 수 있다. 그 목적에 맞아요. 그래서 집이 완성되었을 때 잘 되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목적에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형상보다 더 우월하다. 그래서 목적인이 제1 원인인 거죠. 하지만 목적과 설계도만 갖춰 있다고 해서 집이 생기는 건 아니다.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기 위해서는 흙이나 나무 같은 재료가 있어야 된다. 아울러 그 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특정 노동력,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것들을 각각 진료인, material, 이거 스펠이 틀렸네. 한 개인데 두 개로 돼 있네요. material cause 그리고 efficient cause, 진료인, 작용인. 진료인은 이 경우에는 그냥 재료라고 보면 되죠. 흙이든 뭐 기와짝의 형태든 뭐 상관없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사물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상의 네 원인에 따라 고찰해야 된다고 봤다. 이미 충분히 암시한 것처럼 이 네 가지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특정 개체에 대하여 그 정체성을 보존해 주는 것이 종이나 형상이라면 그 형상이 자연 전체 속에서 존재하는 의미나 변화에 갈 방향, 아이덴티티와 오리엔테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니. 근데 그 목적인을 근대는 과학혁명과 더불어 기계로 본 거죠. 목적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기계로는 목적인이 아니라 작용인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메커니즘이. 17세기 과학혁명과 더불어 이런 생물학적이고 목적론적인 자연과는 붕괴됩니다. 수직적인 구도의 존재 이해는 수평적 구도의 존재 이해로 대체됩니다. 왜? 수직은 질적인 걸 따지고 수평은 양적인 걸 따지게 되니까 1cm하고 더 1cm, 이 1kg와 더 1kg는 질적 차이가 1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3분 전에 1초와 지금 1초가 질적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교에서는 때가 무르익었다 같은 식으로 질적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카이로스. 근데 데카르트는 크로노스만 얘기한 물리적 시간, 객관적 시간. 이런 붕괴와 대체의 과정을 서로 맞물린 두 가지 새로운 경향의 비결이다. 하나의 경향은 기계의 작동을 모델로 자연의 생성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경향은 수학을 자연의 언어 자체로 간주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한 그 말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우주는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인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학자고 하나님의 언어가 수학이라고. 그 수학을 알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수학을 모르면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갈릴레오, 데카르트, 뉴턴 등의 17세기 과학자들은 피타고라스, 플라톤 전통으로 돌아가 자연 언어 대신 수리 언어를 통해 자연의 변화를 해석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은 이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늘날에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수학 공식이나 통계법을 사용하게 됐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적에 전혀 등장하지 않던 수학 공식은 갈릴레오나 데카르트에게는 자연의 존재론적 문법 자체로 간주됐다. 이런 수학적 존재이해 속에서 다시 태어난 자연은 이제부터는 과거와 전면적으로 달라져. 고대인에게 자연은 자발적인 운동의 원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봄이 오면 꽃이 그 자체의 생명에 의해 피어나는 것처럼 운동은 사물 외부에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 안에서 샘솟는 어떤 것이었다.
그러나 자연을 기하학적 공간이나 수학적 질서로 번역하자마자 모든 게 바뀌었다. 이 운동은 인공적인 물품처럼 오로지 기계적 인과성에 의해 발생 및 변화하는 것이 된다. 근데 과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설정한 네 가지 원인 등 다중인을 제외한 세 가지 원인은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배제한다. 사물의 운동은 오로지 메카니컬한 작용인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기계적인 인과관계의 결과로서 정의된다. 여기서부터 사물과 운동의 관계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져. 이제 사물이 운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충격과 힘이 있어야 되죠. 고대적 의미의 피지컬은 살아 움직이는 자연을 가리켰다. 피시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피지컬은 자연적이라기보다는 피직스, 물리학, 물체의 이치에 관한 학문. 물리적인 것은 그 자체로 타성적인 것, 그 안에 어떤 내면적 깊이도 없는 것, 인간의 눈으로는 미처 침투할 수 없는 내면적 깊이와 자발적 운동의 원리가 있다고 간주되던 고대인의 자연적 사물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이렇게 자연 개념이 변함에 따라 기계론적 자연관이 탄생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광물 같은 무기체뿐만 아니라 유기체적 생명도 기계적 인과성의 산물이다. 이 다음이 상당히 끔찍하게 늑대 같은 동물도 인간의 신체도 태엽으로 움직이는 시계와 같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자동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자동기계가 핵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적 현상은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배터리와 태엽만 감아주면 움직이는 거죠. 가령 양이 늑대를 만나 공포에 질려 괴성을 지르고 도망가는 복잡한 운동마저 심리적인 내면성을 전제할 필요가 없고 신경체계의 교란과 불균형에 따른 물리적 현상으로 간주해야 하며 따라서 기계적 인과 법칙으로 환원하여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끼 왼쪽 발을 자를 때 토끼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 같은 소리를 지르지만 실제로는 고통이 전혀 없고 그냥 그런 조건반 사항이가 스프링을 너무 누르면 튀어나와서 망가지듯이 고장만 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의 고통이라는 현상을 인정을 안 하는 세상에 이거보다 무서운 학설이라는 게 있을까? 생명체의 고통을 인정 안 하는 이론. 전 이게 너무 무섭거든요. 지금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기계 스프링 태엽 돌아가는 걸 보기 때문에 전혀 안 중요한 거예요. 전 세상에 이거보다 무서운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악이라든지 이런 게 1도 없고 세계가 기계이기 때문에 태엽 장치이기 때문에 고통에 울부짖는 눈물을 인간이 흘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눈물만 나올 뿐이지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느님에게 영혼을 부여받았으니까 고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고통마저도 DH63-KE 약물을 주입하면 사라진다. 그리고 실제 일정 부분 사라지고.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근데 불가능하죠, 사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일찍 죽잖아. 고통은 자연계가 자기 보전을 위해서 만들어낸 메커니즘의 일부인데 그 고통을 다 없애버리면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불안이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는 것만도 못한 너무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고통을 인정하고 들어주고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예 들어주질 않아요. 그 동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는 동물에 대한 윤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벤다민이나 피터 싱어가 우리 공리주의는 그리스도교의 적대적이다. 그리스도교가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 해방은 없거나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에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고 너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유추해서 나 자신에 대한 윤리적 의무도 있을 수 있는데
동물에 대한 윤리가 없어요. 이게 아주 문제죠. 아주 아주 큰 문제. 너무 큰 문제. 이 휴머니즘. 이런 기계론적 자연관에서는 신의 손으로 여기까지 그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전까지 고치도록 하죠. 이런 기계론적 자연관에서는 신의 손으로 만든 자연의 산물과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인공적 기계는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종류의 산물. 물론 자연의 산물과 기술적 산물은 정감이나 복잡성에서는 한없이 다르지만 그 차이는 정도상의 차이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작동 원리, 즉 질적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기계로 인간이나 토끼를 만들 수가 되는 거죠. 세계 그 자체 같은 책에 보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튜링 테스트에서 앨런 튜링이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영화 보러 가서 앤소니 호킨스가 나온다고 해서 갔는데 앤소니 호킨스가 안 나오고 앤소니 호킨스 모습만 나온다. 벽에 비친. 그렇다고 화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앤소니 호킨스를 촬영한 그림자가 벽에 비친 거를 갖고 앤소니 호킨스가 나온다고 말하는 거지. 가보니까 앤소니 호킨스가 안 왔어, 한국에. 이렇게 화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게 튜링 테스트예요. 사람들이 알고서도 그냥 앤소니 호킨스 나왔네 하고 생각할 정도면 된다. 그 속에 내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 장치만 잘 만들면 사람은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과 AI가 나올 수 있을까? 인간은 예를 들어서 AI하고 사랑에 빠질 수 있는데 AI는 나하고 사랑에 안 빠지죠. 그러니까 정신분석가 AI는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잘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프랑스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죠. 인간 의사들한테 AI에 대답하고 인간 의사에 대답하고 뭐가 뭔지 안 보여주고 둘 중에 어떻게 더 낫냐고 물어본 전문가들한테. 그랬더니 의학적 처방의 측면에서 AI의 답변이 4배인가 5배 더 훌륭하다고 전문가들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편견도 있고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기계는 모든 게 다 고려가 되니까 1억 개가 있어도 다 고려하니까 말하자면 웃기게도 균형 잡힌 판다 같은 말이 더 어울리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당신은 AI 판사한테 심판받을래? 인간한테 받을래? 정신분석가 AI 정신분석가한테 받을래? 인간한테 받을래? 할 때 AI는 인간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정서적인 반응을 공감을 못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꺼리는데 그 인간적인 반응이나 배려가 인간 의사는 훌륭하다의 퍼센트가 4%예요. 근데 AI가 한 대답은 50% 정도 돼. 그러니까 모르고 봤을 때 훨씬 더 배려심 있고 인간적으로 환자, 내담자를 대하는 거. 그리고 AI하고 한번 사귀면 사랑을 한다. 그럼 보통 사람하고 못 사귈걸? 왜냐하면 이렇게 뭐 애인이니까 뭐 애인이 하는 모든 일을 하겠지만 중간에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의 준칙 독일어 원어는 뭐야? 하면 바로 얘기해 주죠.
가우스 원리는 뭐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수식으로 칠판에 한번 써줘 봐. 그럼 써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구금신하고 사귀는, 거기다가 인간적이고 더 배려심 있고 나만 사랑하고 하면 내가 딴 사람 사귈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현실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고, 내가 외모부터 눈동자 색깔부터 성격, 목소리 모든 거 다 고를 수 있잖아. 제가 AI 특강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을 거란 말이죠, 인간이. 질릴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늘 다정하죠. 그래서 랜덤으로 7번이나 10번에 한 번씩, 보통 때는 제가 너무 피곤해 그러면, 아, 많이 피곤해요. 그럼 나한테 얘기해봐요. 부장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7번이나 10번에 한 번은 너무 피곤해 그러면, 나도 피곤해. 자기만 피곤한 게 아니야. 그렇게 좀 하지 마. 나도 나도 사람이라는 말이야. 나도 피곤한 날 있어. 이렇게 해도 결국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왜? 내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걸 아니까.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버튼을 처음에 구입할 때 선택을 옵션을 하는 거야. 얘가 결국은 나를 안 버리는 AI를 살 건지, 여러분은 대답해 보세요. 나를 안 버리는 AI를 살 건지, 나를 버릴 수도 있는 AI를 살 건지, 심지어 버렸다 돌아올 수도 있어. 근데 버릴 수 있다고 해서 꼭 버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는 AI는 사람이 아닌 거고, 나를 버릴 수도 있는 AI, 그리고 심지어 돌아올 수도 있는 AI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AI를 사시겠어요? 투표를 해보도록 하죠. 나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AI를 사겠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이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나를 버릴 수도 있는 AI를 사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 버튼은 나중에 못 바꿔요. 바꿀 수 있으면 안 되잖아. 버릴 수 있는 AI를 사겠다. 좋아요. 그, 근데 아직은 너무 비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수준이, 죄송합니다. 정화쌤은 수준이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초기 AI 버전이 휴먼스에 나오는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대당 가격 몇백억 할 것 같은데. 그쵸? 일단 지금 없고, 최소 아무리 타산을 맞춘다고 해도 몇십억은 분명히 될 텐데. 근데 가격 뭐 금방 떨어지겠죠. 10대기 가장 많이 가격이 떨어진 제품이, 단일 품목이 컴퓨터잖아요. 1억 배 이상 떨어졌어요.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애니악보다 성능이 몇 천만 배 더 좋아. 근데 가격은 도대체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데카르트의 자연학에서는 생명도 모두 물리적인 현상으로 환원된다. 그러니까 기계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고유한 특성, 생명력 같은 것은 완전히 사라져. 생명체와 기계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물리학자, 하느님이 공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체가 죽는다는 건 모르면, 그것은 마치 잘 돌아가던 톱니바퀴 장치의 시계가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서 정리하는 것과 같다. 생명 고유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계론적 자연관은 요즘 들어 분자 생물학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 분자 생물학은 생물학적 과정을 모두 물리화학적, 생화학적 법칙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기획이다. DNA 조작과 대생부 이런 생각에 연장선상에 있다. 이게 만약에 되게 끔찍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DNA 조작과 재생, 죽지 않는 인간.
뭐 교통사고 나서 몸이 해체되면 좋겠지만 노화가 정지 혹은 더 어려지는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죽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돼봤자 돈이 없어서 그 시술도 못 받겠지만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늙지 않는 기술 특정 나이에서 멈춘다 혹은 심지어 더 젊어진다 그거 해보고 싶은데 근데 보통 비싸지 않겠죠 처음에 뭐 그것도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네 번째 코페르니쿠스 시작 전에는 10분만 쉬었다가 9시 10분에 하도록 하죠. 네.
긴팔을 입으니까. 음. 러시아는 모스크바는 지금 기온이 어때요? 거기 모스크바 사계절이 있나?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지금 들리실까요? 네, 제가 마이크 수정을 바꿨더니 자꾸 제가 다시 수동을 해야 되네요. 모스크바 지금 한 18도 정도 되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이런 정도 온도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저 9월, 10월에 있었던 9월 말쯤 있었고 그 폭염은 없었고요. 다행히 거의 바로 가을 시작됐습니다. 사계절이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겨울이 제일 길고요. 짧게 봄, 여름, 가을이 있고 다 긴 겨울이 있습니다. 아, 생각지 못한 조합이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게 러시아가 하도 땅이 넓어서 지역마다 날씨가 정말 달라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모스크바. 모스크바 기준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네. 그 러시아도 시차가 아니 미국만 해도 시차가 엄청나잖아요. 뉴욕하고 LA하고. 그 뭐 중국 날씨가 어때? 뭐 그 되게 웃긴 말이죠. 자, 좋아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저는 하여튼 이 수업하는 게 재밌고요. 칸트 이 책 되게 쉽게 잘 썼어요.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김상환 선생님이 쉽게 학생들한테 강의를 오래 하셔가지고 잘 쓰시는구나. 어떤 부분은 약간 너무 심플하게 단편적으로 돼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뭐 그 대중을 위한 그냥 일반 교양서인데 그런 것까지 바라기 곤란하죠. 그럼 제가 직접 써야지. 자, 네 번째 코페르니쿠스적 전일. 칸트는 17, 8세기를 지배하던 기계론적 다양관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대요. 지성의 관점, 다시 말해서 이론적 인식의 관점에서는 기계론적 자연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 다시 말해 이성의 관점에서는, 논의의 관점에서는 기계론이 불충분하며 그런 불충분성은 오로지 유기체론에 의해서만 메워질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기계론의 불충분성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생명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말되죠? 다음 페이지. 판단적 비판 77절. 플립 하나의 생성조차 인간 이성은 기계적 원인들에 의해 이해하기를 결코 희망할 수 없다. 사실은 2024년 오늘도 모르죠, 정확하게. 뭐 알면 식물을 만들었겠죠. 기계적 원인들에 의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논리이자 그 논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목적이다. 자연이 생성 소멸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의미나 목적은 지성의 관점, 즉 이론적 과학의 관점에서는 증명 불가능한 어떤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일정한 이해가 없다면 미지의 자연을 향한 과학적 탐구는 방향을 상실하거나 일정한 벽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경험적 법칙의 탐구와 과학적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라도 유기체적 자연관이 어떤 규제 원리나 발견적 가설로나마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 규제 원리나 발견적 가설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 가설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해본다. 그런 말이죠. 칸트는 이런 생각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논지를 펼친다. 한쪽으로는 유기체론이 기계론과 양립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유기체론을 떠받치는 목적론적 판단의 원리들을 규명한다. 이런 칸트의 노력은 독일 낭만주의와 독일 관념론에 의해 개선되어 각각 유기체적 형이상학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물론 칸트는 생명체를 존재론적으로 절대화하는 데에는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 이후 철학사를 장식하는 유기체 형이상학은 칸트가 이루어 놓은 결정적인 전례가 없다면 세상에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독일 관념론 이후 20세기의 베르크송, 화이트헤드, 델레즈 같은 철학자들이 생명의 존재론이나 유기체 형이상학을 펼친다. 물론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성과들을 흡수한 이들은 저마다 19세기 학자들과는 다른 생명 개념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들이 칸트가 판단력 비판을 후반부에서 가져온 점에 여전히 비추고 있으면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전해를 불완전하게나마 코페르니쿠스적 교칙에 맞춰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기계로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외부에서 강요된 계획에 따라 결합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고 본다. 반면 유기체로는 먼저 전체의 계획이 맥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에 의해 부분들이 결합되는 구조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기계론에서는 외적인 목적이 중심에 있고 그것의 둘레를 전체가 회전한다. 반면 유기체론에서는 내적인 목적이 중심에 놓이면서 그 둘레를 전체가 회전한다. 그게 244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이죠. 기계론, 유기체론, 전체 외적 목적, 전체 내적 목적. 옛날에는 외부에서 주어진 목적을 중심으로 전체가 돌입됐다면, 이제는 내적 목적이 먼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전체가 같이 사실 이게 상호적으로, 교호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이 도식이 보다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힘과 인간성에 대한 지시가 덧붙여져야 합니다. 즉, 기계론에서 힘이 외부에서부터 작용하는 운동력일 때, 유기체론에서 힘은 그 자체에 내재하는 도형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력, 그, 이거, 그, 이 운동력이라고 하죠. 그 작용력이라고 하던가. 기계론적 운동력과 그 외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내적으로 작동하는 걸 조형력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외워야 돼. 그래서 기계론에서의 인과관계는 일방적이고 비가역적이지만 유체론에서의 인과관계는 양방적이고 가역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판단력 비판의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위와 같이 간략하게 도식화할 수 있다. 기계론적 인과성은 원인에서 결과로 일직선상으로 불가역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데 목적론적 인과성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피드백을 하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자, 246페이지. 유기체를 둘러싼 논쟁. 이상적 생명체의 모델, 자연 목적체. 한때 유기체는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은 기계론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훨씬 더 정교화된 형태로 다시 태어난 유기체론이다. 새롭게 태어난 이 유기체론의 핵심적인 부분은 생명체를 자연 목적체로 정의하는 겁니다. 판단을 비판 64호점. 그런데 칸트가 말하는 자연 목적체는 두 가지 것과 혼동되지 말아야 돼. 첫째,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이런저런 종류의 목적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종류의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목적을 자기 안에 지니는 자연적인 사물, 즉 생명체를 의미한 유기론적 전체. 다른 한편 그것은 생명체이되 경험의 차원에 있는 개별적인 생명체가 아니라 다만 그것은 선험적으로 구성된 이상적인 생명체나 그 생명체의 유기적 구조 자체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개별 생명체가 아니라 철학적, 형이상학적 의미의 생명체라고 하는 어떤 상위의 개념인 거죠. 자연 목적체라는 이상적인 생명체는 자기 안에 내재하는 어떤 목적, 계획을 실현하는 그리고 이 점에서 외부에서 주어진 계획이나 목적에 따라 생산된 인공적 산물과는 구별되죠. 판단적 비판 전반부가 우리 마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 즉 아름다움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판단의 원리를 규명한다면 판단적 비판의 후반부는 자연 속에 살아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론적 판단의 원리를 규명한다. 그리고 취미 판단 분석에서 생동감의 이상적 원리가 공통감이 있다면 목적론적 판단에서 생명체의 생동감의 이상적 원리, 생명체의 이상적 모델은 자연 목적체이다. 공통감, 자연 목적체. 공통감은 자연 목적체의 미학적, 감성적 유비항이고 자연 목적체는 공통감의 생물학적 유비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명체를 정의하는 자연 목적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에 먼저 목적 개념에 대해 칸트가 덧붙이는 지적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자. 목적이라는 개념은
어떤 설계 및 설계자를 전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 칸트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이 한목적적일 때 그 메커니즘을 한목적으로 세팅한 설계자 혹은 창조자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는 걸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따라서 설계나 계획이란 말은 자연의 사물에는 적용할 수 없는 오로지 인공적인 사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의자나 색상 같은 제작품을 보자. 이런 물건들은 그 부분들이 아무렇게나 모인 게 아니라 전체를 장악하는 개념이나 의도에 맞춰서 편리하게 결합돼 있죠. 사람이 앉기에 의자 같은. 우리는 기술적으로 제작된 이런 물건들에만 일차적으로 목적이란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자연적인 현상에도 목적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 일본 사람들은 동아시아 철학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연, 스스로 말미암, 타연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그러니까 자연은 설계자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일본 사람들. 당연은 이제 당연의 문제니까 마땅히 그래야 된다.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이거는 뭐 윤리 도덕의 차원이니까 다른 문제가 되고. 자, 그렇다면 자연적 현상에도 목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 칸트가 이렇게 묻는 것은 목적론적 관점을 자연현상 일반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태도에 반대하기 위해서. 가령 강이 실어 나르는 퇴적물은 식물이 자라나기 좋은 토양이 된다. 이런 것을 보고 강이 식물의 성장을 목적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식물이 산소를 생산해서 우리가 그 산소를 마시는 식으로 생명체가 마시고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는데 나무가 결국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설계됐다. 나만 웃긴가 이게? 그 마이클 샌델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곰돌이 푸가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투명한 액자가 뚝뚝 떨어져요. 보니까 이게 찍어 먹어보니까 달아. 그렇다면 저 위에 벌통이 있는 거. 벌통은 꿀이 있는데 꿀은 고민내가 먹으라고 있는 거야. 그럼 빨리 올라가서 먹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곰돌이 푸가. 실제 그런 게 있나 봐. 마이클 샌들이 실제 강의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본 거죠. 마이클 샌델이 현대 아리스토텔레스 공동체주의자, 목동론자니. 제가 마이클 샌델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광어가 인간이 맛있으라고 그렇게 진화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그 너무 어이없는 생각이잖아요. 자연에는 경이로울 정도로 하나의 현상, 가령 악어새와 다른 현상, 악어에 이로움을 주는 경우, 그래서 서로 목적론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무수히 많아. 그러면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건 서로한테 이익이 되나? 전혀 설득력이 없죠. 칸트는 자연현상들 사이에서 상호이익이나 유형성을 매개로 성립하는 이런 관계를 외적 한목적성 혹은 상대적 한목적성의 관계라고 불러요. 외워야죠. 외적 한목적성, 상대적 한목적성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자연현상들 사이의 상호이익이나 유형성을 매개로 성립하는 이런 관계. 그러나 이런 외적 한목적성의 관계에는 목적 개념을 적용할 근거가 빈약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연하게 성립하거나 자의적인 관점에서 맺어진 관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자연에 대해 목적 개념을 적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물이나 식물같이 물리학적 법칙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라고 칸트가 믿는 생명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체 하나하나는 맹목적인 기계적 인과성의 관점에서는 신비롭게 보일 정도로 정교하고 경제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런 경이로운 구조는 생명체 안에 숨어있는 계획이나 목적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게 지금 김상한 선생님의 해석인지 김상한 선생님이 칸트를 빙의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뉘앙스가 약간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는 꼭 안하같이 써 있는데 모르겠어.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 그래서 시계하고 나무하고 비교하는 건데 칸트는 자연에서 경험하는 생명체의 구조와 특징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목적 개념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아울러 이상적인 생명체의 자연 목적체를 구성해 나간다. 그렇다면 생명체의 구조적인 특징은 어디 있는가? 칸트가 1차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자기 원인성. 생명체는 외부의 원인에 의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 존재한다. 생명체는 스스로 자신의 원인 동시에 그 원인의 결과. 중요한 건 칸트한테는 이 동시, 이중체의 논리로 푸코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자신이 어떤 결과로서 존재하기 전에 미리 어떤 원인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역설을 함축한다. 역설이죠. 칸트는 생명체의 이런 역설적인 존재 방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 조건은 부분과 전체가 어떤 특정한 독특한 관계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 어떤 관계일까? 그것은 부분들이 그 현존과 형식의 측면에서 오로지 전체에 의해서만 의미를 지니는 관계다. 부분들이 있는 이유, 부분들이 하는 일이나 역할을 모두 전체에 봉사한다는 것이 밝혀질 때 비로소 이해 가능해진다. 두 번째 조건은 부분들과 전체 사이만이 아니라 부분과 부분들 사이에서도 어떤 독특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성립해야 한다. 어떤 관계일까? 그것은 부분들이 서로에 대하여 교호적으로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가 되는 관계. 아울러 그런 상호 의존성 속에서 전체의 통일을 이루도록 결합하는 관계. 부분과 부분들이 서로에게 호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결합되어 어떤 역동적인 통일성을 이루는 것. 오직 이런 것만이 살아있는 것, 생명체다. 이상의 추론들을 통해 칸트는 최종적으로 유기체에 대한 정의에 도달해. 유기체에 대한 정의, 판단력, 비판, 육체 탄. 유기체는 어떤 일의 전체인데 그것은 부분들이 서로서로 모두 그 형식의 면에서나 결합의 면에서 교호적, 상호적으로 서로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의 전체를 자신의 원인성에서 생산하는 일이다. 고대인들은 자연적 사물의 핵심을 자발적인 운동의 능력에서 찾았다. 칸트는 그 자발적인 운동을 자기 원인적인 운동으로 다시 정착한. 자기 원인적이라는 건 카우자스 셀프 코즈인데 이게 실체의 정의인데 생명체를 작은 실체 같은 식으로 본 거죠, 말하자면 지금. 그리고 이 자기 원인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와 시계를 비교. 자, 시계는 기계론적 자연관에서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비교 모델로 자주 등장하던 사례다. 그래서 클락 메이커스 argumentation of God. 신의 기계론적 논증이 시계 제작자, 그러니까 하느님이 메카니션이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시계 제작자로서 이 세계가 시계인데 이렇게 다 조립하고 태엽을 딱 감아서 딱 놓으면 하느님이 딴 일에도 세계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항상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보고서 시계가 좀 빠르네 하고 이렇게 딱 맞추면 이 시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 비교에서 생명체를 대표하는 나무는 세 가지 관점에서 시계와 달리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낸다. 첫 번째 특징은 동적 차원의 재생산. 나무는 뭐 인간으로 봐도 똑같은데 자라나서 씨앗을 낳고 이 씨앗에서 새로운 나무가 자란다. 씨앗을 낳는 나무는 씨앗에서 나온 나무의 원인인데 씨앗이 이런 번식 과정을 통해 유지되는 종의 관점에서 보면 나무가 나무의 원인이 되죠. 이런 의미에서 나무는 자기 원인적인 존재자, 자기 원인적인 종. 이거 인간도 되고 토끼도 되고 나무도 되고 뭐 다 되죠. 두 번째 특징은 단순히 동적일 뿐만 아니라 개체적 차원의 재생산.
가령 나무는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 치유하고 개선하는 능력이 있다. 어느 정도까지. 인간도 똑같죠. 상처가 나면 놔두면 아물죠. 근데 너무 큰 상처는 이 인간이나 나무의 사망을 가져오죠. 한 곳이 망가지면 다른 부분들이 협력해서 그 부분을 원래대로 회복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무는 자기 자신을 원인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부분과 부분들, 가령 뿌리와 잎이 서로의 기능에 의존한다는 점에 있다. 뿌리가 없으면 잎이 없으면 뿌리가 생존할 수가 없죠. 나무와 같은 유기체들은 부분들의 상호 의존성, 호혜적인 생산성을 통해 자기를 스스로 보존하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자기 원인적인 존재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나무와 달리 시계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결여한 자기와 동일한 객체를 낳을 수 없으며 고장이 났을 때 스스로 회복하지 못한다. 부분과 부분들은 긴밀한 호혜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 관계에 있죠. 시계바늘과 톱니바퀴는 그냥 같이 조립시켜 놓은 거죠. 그 상호적인 생성의 관계가 없어요. 체인 리액션이 안 일어나는 거죠. 피드백. 그 외면적 관계는 기계론적 인과성에 의해서만 성립하죠. 여기서는 원인 A가 결과 B를 낳지만 B가 다시 A의 원인이 되지 않죠. 반면 나무와 같은 유기체에서는 A가 B의 원인이면서 다시 B의 결과가 돼. 하나가 다른 하나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계론적 인과성과는 구별되는 목적론적 인과성인데 이 특징은 그것의 특징은 양방향적, 쌍방향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양방향적 인과성을 칸트는 교호적 또는 호혜적이라고 부른다. 서로에게. 아울러 칸트는 유기체가 지닌 자기 재생산 및 회복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힘을 구분한다. 그 기계는 단지 운동하는 힘, 베겐드 크라프트만을 지니나 유기적 존재는 자기 안에 형성하는 힘, 빌덴드 크라프트를 소유하고 운동력, 조형력을 소유하고 스스로 번식하며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힘은 운동 능력, 즉 기계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판단력 비판 유튜버들. 자, 시계와 같은 인공물은 작용인에 따르는 내부적인 운동력에 의해서만 작동하죠. 반면 나무와 같은 생명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형성해가는 조형력을 지니죠. 물론 인공적 제작물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설계자를 존재하는데 그리고 모든 설계에서는 부분들에 앞서는 전체의 개념이 먼저 설정돼야 하는데 인공적 제작은 미리 계획된 전체의 개념에 맞추어 부분들을 조직해 간다는 점에서 목적론적이죠. 부분들의 형식과 결합 방식을 전체라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결정하는 한에서 인공적 제작은 유기체적 생산과 동일한 논리를 따른다. 그렇지만 당연히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되어 있다. 칸트는 두 가지 인과성, 직계론적 인과성과 목적론적 인과성, 그리고 두 가지 힘, 운동력과 조형력. 이거 외워야죠. 기계론적 인과성은 운동력이고 목적론적 인과성이 유기체인데 조형력이다. 그걸 구별하여 그 심연과 같은 차이를 해명하고자 한다. 자, 유기체를 둘러싼 입장. 칸트가 유기체의 고유한 논리를 밝힐 때 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이 있었다. 칸트는 이런 입장들 사이의 논쟁에 개입해서 자신의 논지를 전부 분명하게 펼친다. 유기체에 대한 주요 입장, 이 형이상학적 입장들로는 관념론, 물활론, 유신론 세 가지가 있었다. 아이디얼리즘, 힐로조이즘, 피즘. 첫째, 관념론은 생명현상이나 그것이 따르는 목적론적 질서가 세상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념으로만 있는 어떤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세계의 질서를 우연의 산물로 본 에피쿠로스, 플리나는 목적론적 사유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스피노자가 이런 입장의 대표적 사례다. 스피노자뿐만 아니라 갈릴레오, 데카르트 같은 17세기 주요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대부분
목적론을 폐기하고 기계론을 옹호했다. 이들은 자연은 오직 기계적인 법칙만 있을 뿐이고 생명 현상이나 이른바 생물학적 현상이나 목적론적 질서는 모두 인간의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있는 가상이다. 라고 관용론이 주장을 했는데 칸트는 기계론과 목적론의 양립 가능성에 입장을 가졌죠. 자, 둘째, 모랄론은 물질 자체를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떤 성황당에서 뭐 버드나무에 뭐 리본을 묶고 뭐 절을 한다. 그 버드나무에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버드나무가 살아있는 존재고 정령이라는 거죠. 동굴 자체가 정령이. 그래서 그 버드나무 밑에 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전쟁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비는 어머니는 H2O를 떠놓은 게 아니라 그게 정성 그 자체의 정화라고 믿는 그게 무랄론인 거죠. 사실은 활물론이라고 번역했어야 되는데 힐로조이즘이니까 순서대로 번역한 것 같아요. 메터라이프론이거든요. 힐레 플러스 조에. 그래서 힐로조이즘, 하일로조이즘인가? 무랄론은 물질 자체를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이고 이런 물질과는 고대로 올라갈수록 동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물질 속에 심리적이고 특히 영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인데 이런 무랄론을 대변하는 철학자는 순수이성 비판의 무랄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마이노. 20세기의 베르그선, 화이트헤드, 블레즈 같은 철학자들도 물질 속에서 이념적 요소들이 비만된다고 보는 마이몬과 유사한 관점을 공유한다. 한때 열렬한 수강생이자 근대 역사 철학의 선구자인 헤르더 역시 모랄론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칸트는 모랄론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가한다. 유기체적 논리를 어떤 발견을 위한 가설이나 체계 구성을 위한 규제 원리. 규제 원리는 prescriptive principle인데, prescriptive, 영어는 prescriptive죠. 그게 처방이란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후쿠가 예를 들어서 규제적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규제적 텍스트라는 건 처음부터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의 실천적 행동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쓴 텍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명심보감, 내훈, 이런 책은 아예 처음부터 보고서 네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걸 이론적으로 보고 하라고 쓴 게 아니죠. 그런 책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유기체 논리를 어떤 발견을 위한 가설 또는 체계 구성을 위한 규제 원리로 보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절대화하는 것에 칸트는 반대해요. 그래서 무랄론은 그렇게 반대한 거죠. 마지막으로 유신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의 목적론적 자연관처럼 자연의 사물들 전체가 신을 정점으로 목적 수단의 관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따르면 자연 전체는 살아있는 유기체인데 이 유기체를 조직하는 목적론적 인과 질서 전체는 그 마지막 목적을 신에 두고 있다. 이런 이론을 뭐라고 부르냐? 자연신학이라고 부르고 칸트는 이와 유사한 입장을 옹호해요. 즉 전체로서의 자연을 하나의 단일한 목적들의 체계를 이루고 있고 이 체계의 설계자로서 신을 존재한다. 칸트가 이제 개신교, 크리스찬, 경건주의파니까 칸트가 유기체를 대상으로 하는 판단의 원리들을 규명하는 최종 이유는 신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증명을 개진하는 데 있다. 이게 지금 보면 조지 에드워드 뭐가 1904년에 프린키피 에티카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거죠.
사실에서 가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뭐 옛날 사람 유기체 가설이 필요하다고 칸트가 생각한 이유죠. 칸트 시대에는 이런 고전적인 이론들 말고도 유기체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두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중 하나가 전성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프리포메이셔니즘.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생물은 신에 의해 사전에 만들어져 있다. 우리 몸은 러시아인형 마트로시카. 갑자기 러시아 인형이 나와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마트로가 아니고 마트리오가 맞고요. 마트리오시카 이렇게 합니다. 오, 오, 멋있는데? 오, 따봉. 오, 뭔가, 어,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근데 되게 발음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멋있다. 자, 우리 몸은 러시아인형, 뭐, 마트리오시카. 처럼 이미 후손들의 몸을 미시적인 크기로 넘어 완성된 형태로 내장하고 있다. 그 인형 안에 인형 있고 인형 안에 인형 있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맞죠? 마트리오시카. 그렇기 때문에 생식, 번식과 같은 자기 재생산은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동식물은 이미 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가 시간의 경과와 물리적 법칙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이론이죠? 이게 되게 재밌는 이론이 많아요. 라이프니츠의 정신신체 병행설도 영화하고 똑같은 거죠. 데카르트가 정신과 물체를 갈라놨는데 어떻게 제가 입을 요 모양 손을 이렇게 하면서 손을 들어야지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손이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물질하고 정신이 따로 논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게 서로 관련 없는 실체인데 라이프니츠가 이거 영화 이론처럼 영화 상영처럼 설명하죠. 영화 화면하고 영화 소리하고 같은 순간에 딱 틀면 싱크를 딱 맞춰놓으면 보는 사람이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 따로 하고 녹음 따로 한 건데 지금 완벽하게 같이 틀어놓으니까 실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아시죠? 이게 저희 유머럽집이 지금 하이 개그를 펼치는 건데 자 생식 번식과 같은 자기 재생산은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봐야 돼. 세상의 모든 동식물은 이미 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가 시간의 경과와 물리적 법칙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호문클루스 중세. 그러니까 지금은 세포가 수태가 되면 점점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서 사람이 돼서 태어난다는 걸 아는데 옛날에는 수태되는 순간 조그만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게 크기만 큰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진화론 이전에 진화론은 다윈이 1859년에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18세기 말이니까 1700년 되니까 아직 한참 더 있어야 1857년, 59년인가? 아, 헷갈리네. 하여튼 1850 몇 년이잖아. 다윈이 이거 발표한 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진화론에 해당되는 오늘 우리가 보면 진화론에 의해서 논파된 그런 어떤 창조설의 근대 창조설과 아리스토텔레스 한마디로 스콜라 철학의 근대 고전주의 과학 버전 같은 거죠. 뭐 지금 보면 틀린 거지만. 다른 하나는 물질과 힘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 뉴턴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중력 혹은 인력처럼 물질이 가진 힘들에 의해 모든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칸트는 이런 두 입장에 대해 반론을 펼친다. 칸트에게서는 현상계, 즉 경험의 세계와 예지계, 즉 이념의 세계라는 두 세계가 있다.
그리고 유기체론이나 목적론적 판단의 원리는 현상계의 경험적 대상을 실제로 구성하는 원리가 아니다. 그것은 지성적 구성의 원리가 아니라 반성적 판단의 규제적 원리. 이것도 외워야죠. 구성은 구성, 반성적 판단은 규제.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지성의 구성적 원리가 아니라 반성적 판단의 규제적. 로서 예지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성이 받아들여야 되는 가설적 원리, 즉 규제적 원리에 불과한, 그러니까 지도 원리라는 뜻이에요. 뭔 해도 되고 뭔 하면 안 되고 이런 말 하는 거죠. 칸트는 자신의 유기체론이 과학적 자연 탐구를 지도하는 발견의 원리, 발견적 원리. 그러니까 지금 규제적 원리, 가설적 원리, 발견적 원리는 사실 똑같은 말이죠. 그걸 다른 측면에서 묘사를 세 번을 다시 한 거죠. 그것은 지성이 아닌 이성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연에 투사하는 거. 이게 진짜 칸트의 위대한 거. 옛날에는 자연과학 법칙이 자연의 법칙인 줄 알았는데 칸트가 자연과학 법칙은 자연 자체의 법칙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 관념의 구성물, human devices, 고한물이라. 우리는 자연 자체를 영원히 모른 불가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칸트의 확실한 후예예요. 칸트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니체가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정말 없고 그 앞에 사람 거의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규칙을 변형을 시키는 거죠. 자기가 볼 때 뭐 틀렸다거나 뭐 실제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내가 볼 때 틀렸다 혹은 설명력이 약하다 혹은 나는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싶어 혹은 뭐 나는 하느님 없이 설명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 할 때 그걸 변형시키게 되잖아요. 그것은 지성이 아닌 이성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연에 투사하는 원리, 즉 과학적 탐구의 방향이나 구도를 잡아주는 가정법의 원리라는 것이다. as if인데 이게 한스 바이잉어라는 독일의 그 당시에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그 당시가 아니라 그 후인데 그 사람이 필로소피 데스 알스오프라는 책을 써요. 알스오프가 그 필로소피 오브 as if 마치 그런 것처럼의 철학. 그러니까 이는 MC의 제곱은 자연이 이는 MC의 제곱이 아니라 이는 MC의 제곱이 마치 자연의 운동 법칙인 것처럼 보면 설명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은 혹은 칸트의 경우는 도덕에 대해서 하는 말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펜은 들고 있다가 자연 필연성에 의해서 제가 놓으면重力의 법칙에서 떨어져요. 근데 저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나는 그 할머니를 안 도울 수가 있죠, 당연히. 이건 자연 필연성인데 도덕적 필연성, 도덕적 의무는 내가 안 지켜도 된다고. 근데 마치 도덕 법칙이 자연 법칙인 것처럼 as if morality is as if it's a kind of natural law. natural law라고 하면 안 돼. laws of nature. 인 것처럼 행동하라. 그래서 이게 가설적, 규제적, 발견적, 혹은 이 경우에는 도덕적, 실천적, 의지적 원리가 됩니다. 필로소피데스 알소프라는 이 책 되게 중요한 책, 한스 바잉. 경험적, 이거 우리나라 번역 됐나, 이제? 경험적 현상을 설명하는 객관적 원리가 아니라는 것은 심리적 판단의 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했나 안 했나는 이걸 보면 안다고 말씀드렸죠. 객관성이란 단어를 쓰면 그 사람은 철학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객관성이란 단어를 못 쓰면 현대 철학을 공부한 사람, 양자역학 이후에는 아예 쓸 수가 없게 돼 있죠.
인식 주체도 양자로 구성되어 있고, 인식 대상도 양자로 구성되어 있고, 만차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빛도 양자이기 때문에, 양자의 작용으로 본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인터액션이 아니라 인트라액션, 상호작용이 아니라 내부작용. 그러면 들레즈 이론하고 똑같이 돼요. 가장스만 액체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후코가 리버레이션은 없고 트랜스포메이션만 있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배치를 저 배치로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측면에서 나아졌겠지만 다른 모든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대에 제가 사랑을 하고 10대에 제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10대 때는 되게 순수하고 50대 때는 완전 타락한 것 같지만 10대 때는 완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치면. 10대 때는 순수하고 50대는 타락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10대 때는 무모하고 50대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뭘 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10대는 무모하고 50대는 차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10대는 순수하고 50대는 온갖 타협을 다 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나 성장은 없다고. 그냥 다르게 보는 타이들만 있다는 거예요. 변형만, 트랜스포메이션만. 그래서 제가 또 특강하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트랜스포머다. 루리드라고요. 루리드가 트랜스포머라는 앨범을 냈죠. 자, 그래서 경험적 현상을 설명하는 객관적 원리가 아닌 것은 심미적 판단의 원리들도 마찬가지. 다 같이 반성적 유형에 속하는 심미적 판단과 목적론적 판단은 사물의 참된 모습 따위를 구하지 않아. 그건 몰라. 그것들이 구하는 것은 다만 판단 주체의 사고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 원리일 뿐이라는 것. 즉, 목적론적 판단의 원리는, 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 260페이지. 목적론적 판단의 원리는 객관적 진리 자체로서 용인되어서는 않는 객관성 같은 건 없어요. 칸트가 파괴했어. 다만 과학적 탐구의 발견의 원리, 과학적 발견들을 효율적으로 체계화하는 지도의 원리, 즉 규제적 원리로 그쳐야 한다. 이것이 계몽주의자로서 그리고 근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철학자로서 칸트를 견제하는 입장이다. 칸트는 우리가 유기체론을 가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로 인간의 유한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인간은 천둥, 번개 같은 자연현상을 신의 분노로 이해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신의 노여움이 풀려서 그런 현상이 사라지리라 믿었다. 과학이 진보함에 따라 과학은 분명히 진보하죠. 기술도. 인간은 그런 믿음을 비웃게 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한한 존재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수많은 과학적 발견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직도 헤아릴 수 없는 문제에 가로막혀 있다. 신처럼 모든 것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단지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현상들만을 알 수 있을 뿐이죠.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과학적 탐구 자체에서 과학을 넘어서는 가설로서 유기체 모델이나 목적론적 판단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칸트는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칸트가 판단력의 보행기에 대해 언급했던 대목을 상기하자.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추상적인 세계를 걷기 위해 의지하는 보행기가 있는데 그것은 개념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직관하도록 도와주는 경험적 사례들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유한한 인간이 자연의 신비나 우연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의존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적론적 판단의 원리이자 유기체 모델이다. 이게 그것도 가설이고 규제적 발견적 원리다. 왜냐하면 기계론으로는 생명 현상이 칸트가 볼 때,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도 깔끔하게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계론자들은 결국 그렇게 설명될 거라고 믿는 거고 칸트나 저는 설명 안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만약에 기계 생화학 물리화학 법칙을 사용해서 생명체를 이 경우에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걸 진짜 창조한다면 인간 복제가 아니라 인간을 조합해서 만들어낸다면 칸트와 제가 틀린 거예요.
모르죠, 아무도. 저는 환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환원주의자라고 불러요. 기계론자. 물리생화학 법칙으로 모두 다 환원할 수 있다. 그래서 환원주의자, 리덕셔니스트. 혹은 이게 1930년대는 검증이론, 비엔나파와 결합돼서 통일과학 운동이라고 불려요. Unification of Science Movement라고 부르는데 모든 과학은 물리학이나 프로토콜 명제로 환원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과학뿐 아니라 모든 지식. 그래야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규제적 원리가 목적론적 판단의 원리이자 유기체 모델이다. 생명 현상은 기계론에 붙들려 있는 인간 지성으로서는 설명 불가능한 신비이고 이런 신비를 해소하기 위한 가설적 모델이 유기체론이다. 칸트는 참 매력이 있어요. 유기체론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기체론의 가설을 도입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 되게 곤란해져. 같은 식으로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가 있고 하느님이 유기체를 창조하셨고 그 유기체설이 맞아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기계론은 약점이 있는데 그 생명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데 유기체론의 가설을 규제적 원리로 도입해서 설명해 보면 이런 장점이 있어. 으로 나가는 거죠. 되게 훌륭한 설득력 있는 담론 형식인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꼭 추석쯤 된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녹음 파일은 변환되면 바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